시진핑의 중국의 꿈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강군의 꿈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갖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로 무장된 군대, 최첨단 기술로 움직이는 군대, 그거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군부 진영 형태가 급박하게 물밑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거다. 이거와 더불어서 중국 서열 2위 장유샤라는 인물이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중국이 정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장요샤라는 사람은 군부 서열 2위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꾸 서열 2위 그러니까 이 장요샤가 중국 전체 권력 서열이 2위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의 군대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의 통수권자는 당의 최고 책임자인 총서기가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통치하는 당이거든요.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나누어서 물론 이제 시진핑 체제가 훨씬 더 세게 1인 체제가 기능을 하지만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국가를 통치하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그 7명 안에 군부 인사는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당 총서기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권력이 총구에서 나오고 군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국가를 움직이는 시스템 안에서는 빠져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중앙군사위원회 2인자인 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정치국은 24명 중에 한 명에 들어가 있다. 우선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설사 짱요시아라는 사람이 시진핑을 극복하더라도 중국의 당과 정을 다 거머쥘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7명에도 안 들어가는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정치국은 24명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설사 시진핑을 극복했다고 한들 그게 갑자기 뭐 공무원 총리, 전인대 상무위원장, 정의업 주석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 자기가 이끌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거는 그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구도였다. 많은 이제 중국 연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이제 바깥에서 표면적으로 이렇게 좀 바라본 사람들의 그 시각이 그렇게 크게 나왔을 거고 또는 중국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좀 잘못됐으면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하면 이게 지금 중앙군사위원회가 7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명이 낙마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의 통수 조직이란 말이에요. 군 지휘부인데 7명으로 구성돼야 돼. 지금 시진핑과 위원인 장성민이라는 이 두 사람만 남고 지금 군부가 와해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군부가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졌다. 당연히 빠졌겠죠. 그러나 군이라는 거는 그 다 비상 시스템이 들어있죠. 벌써 저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시진핑 뭐 실각설, 권력 이상설 이런 게 나온 게 작년 초부터잖아요. 오랫동안 지금 뭔가 진행이 되어 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안에 당연히 내부 투쟁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짱요시아로 대표되는 월남전 참전파 그룹, 그 다음에 мя화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소위 대만 해협파, 이 мя화로 대표되는 대만 해협파가 시진핑의 총애를 더 많이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리샹프라는 국방장관이 해임되고 그 다음에 뭐 허웨이동, мя화 이런 사람들이 다 낙마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낙마하는데 사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거는 군 통수권자인 시진핑이 했겠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하면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남아 있었다. 하나가 짱요샤, 하나가 류전리라는 참모장이 남아 있었는데 이게 그냥 놔두면 이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자꾸 비춰지잖아요. 그럼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짱요샤가 시진핑을 극복하려고 했던 안 했던 지금 나와 있는 이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시진핑을 대체하거나 또는 시진핑을 대신해서 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춰주는 거는 최고 지도자 시진핑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낙마를 시킬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짱요시아도 원래 시진핑의 인맥이에요. 나이는 시진핑보다 3살이 더 많습니다만은 아버지끼리도 친구고 짱요시아
샤라는 사람을 발탁한 것도 시진핑이고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그렇게 칼을 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럼 군부가 빨리 봉합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상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로 치면 대장입니다. 그게 33명의 대장이 있는데 7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제 군 지휘부가 이게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상장 밑에 중장이 있습니다. 또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거는 확실히 움직일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고 사실은 작년 봄부터 골마 터진 일이기 때문에 이걸 수습하는데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지금 뭐 나오는 소리가 항명을 한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정말 어느 것도 확인된 사실이 없죠. 그리고 중국 군도 중국 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예산을 써야 되는 이익 집단이에요. 조직. 급여가 나와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항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항명을 해서 누구를 극복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운다면 모를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과연 그렇게 도전을 하겠느냐? 저는 그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다시 그 시진핑식 시스템에 의한 군대 구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그 대만 해협파 출신들은 대만을 좀 속히 복속시키자라고 그랬고 짱효시아 같은 이 그 참전파들은 그 뭐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뭐 있냐. 이제 이래서 사실은 대대만 무력 공격이나 침공설이 약해졌었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짱효시아가 없어졌으니까 대만 공격이 더 금방 쉽게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만 공격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짱성민은 나중에 올라온 기율 담당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이걸 정비하고 새롭게 만들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형태로 이제 군 질서를 재편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갑자기 이것 때문에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중국 내부 스스로도 이 상처를 좀 추스리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관망기를 가지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2026년에 중국 군부 변화 및 시진핑의 권력 구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부터 새로운 형태의 군부 배치 작업이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진핑이라는 사람 얘기할 때 중국의 꿈 얘기하잖아요. 시진핑의 중국의 꿈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강군의 꿈입니다. 강군몽. 강력한 군대를 갖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기술로 무장된 군대, 최첨단 기술로 움직이는 군대 이런 거에 계속 초점을 맞추면서 그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소위 군부 진영을 짜는 이런 형태가 이제 올해 상당히 급박하게 그러나 이게 너무 내세우면서 보여지면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물밑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거다.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2027년에 공산당 대표대회가 열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시 주석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연임을 시도할지 이제 이런 거와 연관이 돼서 올해 우리가 굉장히 차분하게 그러나 매우 전략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바로 중국의 이런 군부 또는 지도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만을 자꾸 건드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나요?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대만을 통합하고 대만을 복속시키는 것이 그레이트 차이나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역대 지도자가 못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누군가 하고 위대한 중국 건설의 시작점을 찍는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대만 문제는 계속 중국의 지도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이 장유샤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짱효시아가 이제 낙마했다. 그리고 뭐 항명을 한다. 중국에서 누가 짱효시아 같은 편에 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유언비어
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 중국이 세계적인 국가가 됐는데 저런 군부에서의 문제가 바깥으로 이 무질서하게 새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가 위신과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더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들이 딱 안 나오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틈에 소식의 어떤 루트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이제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무절제하게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현상이 막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지금 중국의 어떤 통치 시스템이나 제어 시스템으로 봤을 때 군부가 뭐 당에 대항을 한다거나 저항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기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중동으로 내부 정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로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요. 두 나라가 가장 크게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사실은 중국과 대만, 미국 이건 이제 삼각관계잖아요. 실제로 그 1979년 1월 1일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국의 입장은 대만과 단교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92년 8월 24일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단교를 하죠. 그런데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1979년 4월에 미 의회에서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대만의 안전을 지원해 주겠다는 법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대만 관계법에 의하면 미국이 대만의 안전을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국과 대만은 1979년 수교하면서 사실은 이제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몇 번 약속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게 이제 상해에 방문한 상해 커뮤니케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교 성명이 있었고 1982년에 817 공보라는 세 가지 양쪽의 문건이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고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 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인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인데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 그건 이제 중국이 주장한 거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도 그대로 있고 대만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만이 새로운 형태의 현상 변경을 통해서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있어야지 무슨 뭐 공격을 한다거나 이래서 복속을 시킨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는 거예요.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다. 미국은 맞다. 그런데 지금 있는 대로 이 상태로 그냥 유지돼야 된다. 이걸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과 하나의 중국 정책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대만이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애초부터 어떻게 했어요? 저거는 우리 영토다라고 선언하고 들어간 거죠. 이게 바로 원 차이나 팔러시와 원 차이나 프린시플, 하나의 중국 원칙과 하나의 중국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서로 약속했다 안 했다 뭐 이걸 가지고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실제로 1979년에 대만 관계법 맺으면서 대만에 생긴 별명이 있어요. 대만은 미국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그 앞에 딱 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의 압박을 가하는데 대만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그거를 충분히 쓰고 있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TSMC라는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업 공장을 대만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또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또 지정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경학적인 흐름까지도 같이 가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대만을 둘러싸고 계속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긴 겁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대만에 무기를 팔지 말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요구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하나요?
말씀드린 세 가지 상하이 성명, 수교 성명, 그 다음에 8.17 성명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중국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지 말아라.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의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고 안전을 지원한다고 했다라는 이유로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무기를 팔고 있는데 이게 이전에 무기 판매는 이제 대만 섬 내에서 하는 무기들을 주로 팔았어요. 뭐 탱크라든가 이런 거. 섬이니까 그게 육지로 가지 않으면은 그 섬 방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미사일, 드론 이런 이제 소위 바다를 넘어가는 것들도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명백하게 중국이 보면 이 중국을 겨냥한 무기들이잖아요. 방어용 무기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더 강력하게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대해서 무기 판매를 요구를 하고 있죠. 무기를 많이 사달라고 무기 구매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만 입장에서는 무기를 많이 사주는 것이 미국의 대대만 방어 의지를 높이는 거다. 그죠? 이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든가 대만에 무기를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공격용 무기까지 포함된 무기 체계를 미국이 대만에 넘기는 데 대해서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거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무기 판매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계속 충돌이 돼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직접적인 공격용 무기까지 지금 미국이 대만에 판매를 함으로써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무기라는 거가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산 무기가 중국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를 팔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금 미국이 이제 한국에 미국 군함 수가 굉장히 모자른데 우리 한화 필리조선소나 이런 데서 이제 군함 건조해 달라. 그리고 그거 하나 갖고 모자르니까 조선소를 더 인수해야겠다. 뭐 호주에 가서도 조선소 인수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결국은 거기에서 미국의 군함이 제조가 됐다 이거예요. 어디서 제조됐건 한국이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무기가 바로 중국을 겨냥하는 무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만들어준 무기로 미국의 군함이 돼서 그게 중국을 견제한다 이런 거죠. 똑같은 거예요. 대만에 들어온 무기는 미국이 지원을 해줬지만 그걸 가지고 중국과 각을 세우는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대중국 견제용 무기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자기네를 겨냥한 무기가 들어오는 거를 그것도 대만이 갖고 있는데 대만이 자기네 바다 150km 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데 그거를 수수방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라는 건 그 무기가 들어가면 기술 체계까지 따라서 들어가죠. 관리 체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무기가 개량이 되면 개량된 무기 체계까지 다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소위 나중에 전략 자산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좀 더 그 강력한 반응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만이 K방산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대만 같은 경우는 그 한국하고 이제 국민소득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물론 이제 전체 시장 상황은 우리보다 인구가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요새 대만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한국의 방산 산업이에요. 방위 산업. 자신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못했고 우리 뭐 예전에 선박이나 울산함이나 이런 거 수주를 우리한테 사가려고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기도 했었고 또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한간에 의하면 이제 빼내려다가 문제가 생겼고 막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군사과학 기술 쪽에서는 한국에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한국의 K방산이 세계적으로 뜨면서 한국
무기들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델리버리 하기도 굉장히 좋죠. 인도하기로 가까우니까. 근데 사실 한국으로서는 이제 고려할 게 많은 거죠. 아까 얘기하는 게 우리가 대만에 무기를 팔면 그 무기가 중국을 겨냥하게 되는 건데 한중 관계도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물론 국제 무기 산업도 산업이고 그것도 경제와 관련된 또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국가가 다 통제하고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만은 지금 점증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당한 소위 타국 무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최근에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다 그랬으니까 일본이 개입해 주려는 거를 좀 천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미일 동맹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한다라는 차원에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대만은 미국, 일본 여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무기도 거기에서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이 군사 말고도 에너지나 무역 문제를 압박카드로 꺼낼 가능성이 있나요? 사실은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중국은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산유국이기도 하고 하지만, 뭐 에너지 거의 70%를 수입을 해서 써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러시아나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 석유 도입을 해서 썼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그게 이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인데, 그런 데서부터 조금 더 국제 원유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많이 샀는데, 지금 베네수엘라도 문제가 생겼고, 러시아도 지금 계속되는 전쟁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면 에너지를 카드로 쓰기는 굉장히 어렵죠. 오히려 이제 미국한테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특히 중동 원유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뭐 러시아에서 예를 들어서 가스관이나 이런 이제 송유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많은 석유들이 역시 홍해, 아라비아해를 통해서 말레카 해협을 거쳐서 남중국해로 해서 중국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시다시피 말레카 해협은 미 해군이 미 항공모함 전단이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면은 오히려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수송로가 저 위쪽 동네에서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카드로 쓰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도 중국은 제조업 국가잖아요. 지금 거의 뭐 30% 이상의 전 세계 제조업 1위인데 물건을 많이 만들었다는 건 많이 팔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국제사회로 안 나가면 중국 국내에서 소비를 하면 되죠. 그게 내수 진작인데 국내에서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자신들이 만든 제품들이 팔려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어떤 미국의 관세 압박, 그다음에 다른 나라한테도 규제 조치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기차나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카드로 쓰기는 굉장히 어렵고, 지금 중국이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히토류입니다. 그래서 히토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토류는 뭐 대표적인 공해산업이고, 말 그대로 히토라는 거는 희귀한 흙이라는 뜻이잖아요. 희귀 금속류라는 뜻인데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묻혀 있죠. 많이 묻혀 있는데 이 많이 묻혀 있는 거를 원소 상태로 있기 때문에 금속 재련하는데 어마어마한 소위 그 환경 오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다 포기했을 때 그걸 중국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도 중국의 히토류에서 자유로울 나라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계속 압박을 하게 되면 반히토류 동맹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일본이 얼마 전에 뭐 해저에서 히토류 끌어올렸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미중 간에 또는 중국의 대세계 전략에서 이제 히토류 카드가 여전히 유효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는 또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이제 이런 거를 놓고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지만 세계 양강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메시지를 계속 갈등하고 있는 메시지를 주게 되면 국제 정세나 국제 경기에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간다.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죠. 제한된 경쟁을 하지만 그릇은 깨지 않는 경쟁, 관리된 경쟁, 뭐 이런 표현을 학문적으로는 쓰는데,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어가는 게 지금 미중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하고, 잘 되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시진핑 주석을 워싱턴으로 부른다. 이거는 어쨌든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양측의 노력이 투영이 돼 있는 거겠죠. 이건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일본은 각각 어떤 카드를 쥐고 있을까요? 중국과 일본이 사실 이제 대만 유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고, 서로 뭐 여행객이라든가 뭐 수산물 금지,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한일령, 우리 뭐 한알령 이런 거 아시다시피 일본 거 금지하는 이런 게 많이 지금 서로 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중국이 1월 6일에 일본을 상대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르는 히토류 카드를 꺼냈어요. 그 히토류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거의 90%를 재련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급망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2010년도에 중국과 일본이 그 려위다오라고 그러죠. 센가쿠 열도, 조도 분쟁이 났을 때 이미 한번 그 일본에게 이 히토류 카드를 쓴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 거의 90%된 에 육박하던 대중국 히토류 의존도를 지금은 한 60% 선까지 낮췄어요. 그런데 60%도 굉장히 큰 거죠. 문제는 하루아침에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일본도 중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반도체, 물론 이제 반도체가 중국의 의도대로 잘 안 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에 EUV 장비라는 게 있는데, 이 EUV 장비는, 이 장비 자체는 또 네덜란드 ASML이라는 데서 만들어요. 여기에 이 디스크에다가 회로를 그리는데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붓는 액체가 있습니다. 감광액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포토레지스트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일본이 또 전 세계 90%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수출 안 하면 그 회로 기판에 회로를 못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하면은 정말 양쪽 다 크게 다치는 승자 없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중국으로서는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직접적으로 상대국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카드는 히토류가 가장 센 거죠. 이거는 미국한테도 통용이 됐잖아요. 여러 번 해서 이제 무역 합의도 이끌어내고, 결국은 작년 부산에서 시진핑 트럼프 간의 회담도 1년 유예하기로 한 게 바로 뭐예요? 히토류 금지, 수출 금지 1년 유예. 이제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결국은 이번에도 중국은 그 전가의 보도를 꺼내 들었고, 꼭 그것뿐만 아니고 텅스텐이라든가 이런 광물, 이제 이중용도, 이게 민간용으로 수출을 했으나 군용으로도 쓰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이중용도 물품이거든요. 이 광범위하게 이중용도 물품의 원자재에 대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중국의 대일본 정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히토류 문제에서 한국은 완전히 동떨어진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도 히토류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지금 수출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안 합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안 하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중국이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공급망 안전, 새로운 공급망 확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작년 12월 11일에 소위 그 새로운 형태의 AI 동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팩스 실리카라는 8개 나라가 모여서 하는 건데, 거기 보면 기술, 뭐 한국, 이스라엘은 기술을 책임지고, 일본은 소재를 책임지고, 뭐 호주 이런 나라들은 히토류 같은 원자재를 책임지고,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장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도 여기에는 전혀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한중 회담이나 이런 게 나올 때마다 공급망 협력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중국이 모든 카드를 쥐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수입해야 될 게 많고요. 그 공급망에서 자유로운 국가가 아닙니다. 석유도 수입해서 써야 되고요. 곡물도 수입해야 되고 식량도 수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외교적 문제가 안 생기면 그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제어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은 왜 히토류를 수출 중단이 아니라 관리 방식으로 다루나요? 그냥 수출을 중단한다는 거는 수출을 이제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건 국제 공급망을 완전히 끊는 비인도적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국에 히토류를 수입해야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원래 수입 신청서를 내고 그게 현재 전달이 되고 뭐 이러는데 정상대로 하면은 한 40일에서 45일이 걸린답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업체가 중국에 계속 같은 품목의 히토류를 수입을 하면 그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일반적인 룰에 의해서 이 업체가 또 왔구나. 그러면 이게 속도가 붙으면 대개 3일에서 7일 안에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출을 관리한다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관례에 따라서 3일이나 일주일 만에 해줬던 것들을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하는 시스템으로 가서 40일, 45일 만에 허가를 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준법 관리입니다. 우리 왜 예전에 준법 투쟁한다는 거 많이 왔었잖아요. 지하철 뭐 사실은 3분 동안 달리고 1분 30초 문 열고 정차하고 가는데 사실 그런 시간들을 서로 줄이기도 하고 막 바쁠 때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간 거잖아요. 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그대로 하는 게 관리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달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원래 40일 걸렸지만 기존의 룰에 의해서 3일이나 일주일 안에 다 공급이 됐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물건 생산, 수급 이런 게 다 맞춰져 있었는데 그렇게 안 오면은 당장 이제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끊지는 않지만 준법 관리라는 형태로도 똑같은 형태의 타격을 입힐 수가 있는 거죠. 상당 부분. 그러면 이제 기업계에서는 정부에게 빨리 풀어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제조를 못하고 경제에 막대한 문제가 생긴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2011년도, 10년도, 11년도 센카쿠열도 사건 때도 이런 형태로 했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했었고 그것이 여전히 지금 15년이, 16년이 지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카드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중국 의존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건가요? 사실은 90% 정도 의존해서 지금 적게 보는 사람은 55, 좀 많게 봐도 60%까지 지금 의존도를 줄였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의존을 줄인 거는 어쨌든 자국에서 생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잖아요. 일부는 대체재를 만들고 일부는 보완재를 가지고 움직이고 그런데 정말 그게 꼭 필요한 거는 자기 나라에서 안 나니까 사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0%에서 60%까지 낮췄지만 60%도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1월 12일에 일본이 해저 6,000m, 6km에서 진흙을 빨아 올려서 히토류를 채취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양이 일본이 앞으로 830년간 쓸 수 있는 양이고 세계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시장성을 보고 가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없어서 그런 거죠. 그 히토류라는 그 원소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금방 대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어쨌든 환경 오염을 불사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재련 기술을 이제 습득을 하고, 그래서 세계 최강의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중국제를 사서 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지나친 공급망 의존, 이게 되면은 국가들마다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새로운 형태로 공급망 동맹을 뭐 새로 결성한다든가 기술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거를 도모를 해야겠죠. 그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이 미국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앞으로 2년이다 이런 말이 이제 슬쩍 지나가는 말로 나왔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히토류 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2년 정도다. 뭔가 이제 다른 생각들을 개발들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문제가 같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중에 갈등이 한국 기업이나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네,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복합안보 시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뭐 군사, 외교, 안보 이것뿐만이 아니고 경제 안보, 뭐 문화 같은 것도 안보의 범주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방위적으로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 파급 영향력이 당연히 경제나 이런 데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결국은 대만 유사로 시작이 됐는데 결국 또 히토류, 포토레지스트, 무역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감으로써 경제 산업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더 궁극적으로 가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 이제 국민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합 위기, 폴리크라이시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복합적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전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결국은 경제, 문화, 심리 이런 데까지 다 영향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상식적으로 한 국가가 움직이려면 안전 보장이 돼야 되고 또 하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돼야 되잖아요.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이 바로 경제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외교 안보적 사안이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교 안보적 사안부터 안정적으로 잘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이 경제 쪽으로의 파급 이런 피해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제 엊그저께 다카이치 산하의 자민당이 전후 최대 압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보수 성향, 우익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산하의 입장에서 그 전에 보면 독도 문제라든가 우리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생각과는 또 다른 형태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국 정상이 만나서 잘해보자 미래지향적으로 했지만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일 갈등뿐만 아니고 한중, 한일 여기도 다 얽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전체가 그런 소위 외교 안보 사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런 이제 경제적인 흐름과도 직접적인 영향이 온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일 갈등 사이에서 미국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미국과 일본은 동맹국입니다. 그죠? 미일은 동맹국이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동맹이라고 다 친구는 아니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중국 견제에 있어서는 미일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일본이 방위비를 GDP 현재 1.2%에서 2% 넘게로 올리려고 하고 있고, 특히 강한 일본, 그래서 군 현대화 이런 것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대중 견제 차원에서도 전혀 나쁜 건 아닌 거예요. 다만 미국도 중국과 각을 세우면서 가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죠.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중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는 데서는 굉장히 세게 얘기하지만 중국과 이렇게 1대1로 마주치거나 또는 여러 상황에서 마주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온화한 또는 그 생각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중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라는 표면적인 메시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강력하게 제어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다. 거기에 지금 중국을 아시아에서 상대하고 있는 가장 큰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표면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국이 대만 근처에 군함과 비행기 해경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만 주변에서 중국의 행동 중 눈에 띄는 점은 무엇인가요? 중국과 대만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그걸 양안관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몇 년 전에 미국 하원 의장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에 특히 이제 중국의 대만 견제가 좀 더 심해진 면이 있고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과의 통일이 중국몽의 완성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또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19년에 소위 대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1979년에 한
그 일종의 닥트린인데요. 이 40주년 기념회 때 무력 통일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또 하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의 국력이 굉장히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군사적 과학기술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런 걸 통해서 대만 해협,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지역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군사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전보다 군사력이 많이 증강을 했기 때문에 뭐 함정은 물론이고 비행기, 그 다음에 중국에 또 해경선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해안경비대입니다. 인민해방군의 통제를 받는 해안경비대인데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전력을 투사하면서 대만 주변 에서 대만을 압박하고, 그거는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다른 세력을 압박하는 것도 되는 거죠.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대만이 자신들의 영토임을 이렇게 전 세계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런 훈련들이 상시화되고 있다. 무슨 특정한 일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늘상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대만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실은 이제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전쟁 상태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상시적이고 봉쇄적 형태, 대만이 둥그런 섬이잖아요. 섬을 빙 둘러싸는 봉쇄 형태의 훈련이 상시화되고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런 움직임을 훈련이라고 설명하는데 왜 굳이 대만 근처에서 하나요? 사실은 이 대만이라는 지역을 잘 보면 아시지만 중국에 그 해안선이 쭉 있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오른쪽에 이제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열도가 이어지고 타이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대만이라는 지역이 만약에 중국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면 이 소위 중국 해안선 쭉 둘러싸고,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남중국해인데 여기까지가 완전히 중국의 통제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중국으로서는 이걸 놓치기가 싫은 거고요. 당연히 미국이라든가 일본, 특히 미일동맹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대해서 이 해상 통제권을 잃으면 소위 미국이 볼 때는 서태평양 지역, 일본이 볼 때는 이 동중국해 지역이죠.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 통제권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군사작전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가 또 중요한 수송로거든요. 통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뺏기게 되니까 이런 데 대한 확고한 자국 영토, 그 다음에 그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과시를 하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게 뭐냐 하면 대만은 중국 영토에 분할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다, 이 부분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분리해서 보려고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군사행동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회색지대 전략, 이런 거 있죠. 대만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소위 이제 우리가 요새는 인지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만들거나 지레 포기하게 만들거나 이런 흐름으로 압박을 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이런 행동을 통해 대만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걸까요? 중국이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죠. 중국이 세계적 국가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다. 물론 이제 차이가 아직은 있습니다만 이 거대 국가를 대만이라는 지역이 1대1로 상대를 하고 뭐 독립을 하겠다든가 또 미국을 등에 업고 도발을 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국은 언제든지 대만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과 계획을 갖고 있으니 국제사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중국의 입장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작년 11월 7일에 대표적으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그 당시 신임 총리가 대만의 유사가 일본의 유사다, 이런 표현을 해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경색 국면이. 그때 중국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아니, 대만이라는 지역이 중국의 영토인데 어떻게 중국의 영토에서 벌어진 일이 일본의 유사와 연결이 되느냐,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고 내정 간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럴 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에 대한 확고한 통제력,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대만 국민들, 대만 사람들로 하여금 중국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그런 압박 전술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이 상황을 곧 터질 수 있는 위기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늘 반복되는 압박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사실은 이제 그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 이거는 이제 일방적으로 중국의 도발이라든가 중국의 선제 공격으로 이루어지겠죠. 대만이 먼저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뭐 국력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만 내부에서는 사실 중국하고 싸워서 이길 방법은 별로 없잖아요. 무력으로는. 그런데 이제 배후에 미국이 있단 말이죠. 미국과 중국은 1979년 1월 1일에 수교를 하는데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미 의회가 1979년 4월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대만 관계법의 핵심은 뭐냐면 대만의 안전을 보장을 지원해 주겠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만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 1기, 그 다음에 중간에 바이든을 겪었고 다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왔는데 영 그 소위 동맹국이나 우방국들한테 믿음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미국을 믿을 수 있겠어? 이제 막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략적인 가치 때문에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사실은 전쟁 상황이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 뭐 늘 발생할 수 있는 우연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거를 우연을 전제한다면 걷어들인다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전쟁 상황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늘 전쟁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다만 중국이 지금 입장에서 대만을 공격하고 복속하는 것이 자국의 미래 전략에 유리하냐, 그리고 혹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잘 못 되면 오히려 그거는 이제 중국 정치가 위기를 맞겠죠. 시진핑 체제가 또 위기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카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뭐 무력 충돌을 특히 중국의 대만 공격의 무슨 상황들이 전혀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전략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양안 전쟁 가능성 얼마나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전쟁이 조만간에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매우 희박하다. 물론 이제 우발적 충돌이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이 상황을 전쟁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은 중국한테도 굉장히 불리합니다. 국제 제재도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또 중국의 이 도발성, 호전성에 주의하고 있는 미국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 전쟁 상황으로 빠져들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국제 문제라는 게 항상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뭐 하는 얘기가 시진핑 사연님의 전리품으로 쓸 거다. 인민해방군 100주년에 그게 이제 2027년인데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한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 때문에 소위 양안 간의 전쟁,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굳이 뭐 퍼센트로 얘기하자면 20-30% 이하로밖에 지금 상황에서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쟁 발발 시 한국은 어떤 기회와 리스크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이제 양안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이 주한미군한테 요구하는 게 있죠. 그 주한미군 현대화. 결국 이제 미군의 군대를 미국이 필요로 하는 곳에 좀 쓰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북한 억지용으로 많이 기능을 했다면 그거보다는 이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작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고, 그게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북한과 북핵의 위협에 직접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공백이 생기면 북한, 김정은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도발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양안의 간의 어떤 전쟁 문제에 끼어들 일은 극도로 자제해야 되고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동아시아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양안 간의 충돌이 생겼을 때는 철저하게 우리는 북한 쪽에 대북 방어와 소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쪽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훨씬 더 한반도 안보에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 공부도 하고요. 또 학생들하고 같이 고민도 하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요즘 뭐 세상이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한 번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깊게 들어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관조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떠먹여주는 TV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유튜브로 소통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강준영이 딥 차이나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 열었습니다. 떠먹여주는 TV는 물론이고요. 저희 딥 차이나도 깊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이해해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원래 그렇거든요. 누가 100% 맞는 말을 얘기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중국 문제에 관한 한은. 다양한 형태로 고민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정돈해 가는 것, 그게 우리가 현상을 꿰뚫어 보는 지름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